물론입니다. 아래는 요청하신 전체 스크립트의 자연스러운 한국어 번역입니다. 서울 표준어 기준으로 조용하고 부드럽게 들리는 나레이션 톤으로 구성했습니다. 마치 편안히 잠들 수 있는 과학 다큐멘터리 유튜브 영상의 해설처럼요. 꿈의 아틀라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양자 세계라 불리는 신비하고 머리를 어지럽히는 영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이곳은 입자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춤추고 현실의 법칙이 흐릿해지는 우주입니다. 잠에 들 준비를 하며 우리는 천천히 이 세계의 가장 작은 구성 요소들을 지배하는 낯선 물리 법칙을 풀어볼 것입니다. 중첩, 얽힘, 그리고 확률로 이루어진 이 영역은 과학자와 철학자 모두를 매료시켜 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의 개념을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죠. 편안히 누워 양자 물리학의 잔잔한 리듬 속으로 잠겨보세요. 정적의 기초, Foundations of Stillness. 1900년 12월 14일, 베를린 독일 물리학회. 오후에 햇빛이 높은 창문을 통과해 들어오던 조용한 강연실 안, 막스 플랑크는 동료 과학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와 함께 고요한 집중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칠판에는 하얀 분필 자국이 이어졌고 실험 노트들이 나무 탁자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깥의 도시는 여느 때처럼 움직이고 있었지만 실내에서는 한 계산이 기존 이론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가열된 금속 공동의 빛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온도에 따른 복사 세기를 측정하자 기존의 연속적인 예측 곡선과는 맞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데이터는 점점 쌓여갔고 측정이 정밀해질수록 하나의 일정한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에너지와 진동수 사이에는 불연속적인 비례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험을 설명하려면 새로운 상수가 필요했습니다. 수학적으로는 단순한 보정값처럼 보였지만 이 상수는 결국 물리학의 경계를 새로 그리게 됩니다. 그날의 발표는 학회 기록에 남았고 동료들은 장비를 점검하며 계산을 검토했습니다. 플랑크의 상수라 불리게 된 그 값은 이후 수십 년 동안 모든 빛과 물질의 거동을 설명하는 핵심 열쇠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에피소드는 양자화가 물리학에 들어온 과정을 따라갑니다. 영감이 아니라 재현 가능한 측정의 누적으로 이루어진 변화, 정밀한 측정이야말로 정밀한 이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흑체 복사의 문제, The Black Body Problem. 1895년부터 1900년 사이 독일과 영국의 여러 연구소는 가열된 물체에서 나오는 빛을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진공 상태의 금속 상자 속에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파장별 세기를 세밀하게 기록했죠.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이상적인 물체가 어떤 온도에서 어떤 파장의 빛을 얼마나 방출하는지를 정확히 그리는 것. 당시 고전 물리학은 명확한 예측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험 결과는 그 예측과 어긋났습니다. 짧은 파장에서는 맞았지만 긴 파장으로 갈수록 무한대로 발산했습니다. 베를린의 실험실과 비르츠부르크의 검증 실험은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전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 존재했습니다. 플랑크는 여러 방식을 검토하며 데이터를 맞추기 위한 수식을 고안했습니다. 그리고 1900년 10월, 그는 모든 실험 결과와 완벽히 일치하는 공식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공식은 이론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단지 잘 맞는 시기였을 뿐이죠. 2달 후, 그는 그 수식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에너지는 연속적으로가 아니라 일정한 크기의
덩어리로만 주고받는다는 가정이었습니다. 이때 생긴 비례 상수가 바로 H, 플랑크 상수입니다. 값은 약 6.67034 줄초였죠. 플랑크는 이 가정을 일시적인 수학적 편의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현상들이 발견될 때마다 같은 상수가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이는 물리학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고전 이론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경계선이었죠. 빛의 입자성, light as particle. 1887년 하인리히 헤르츠는 전자기파 실험 중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자외선이 금속 표면에 닿으면 전기 방전이 더 쉽게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이 현상은 광전 효과로 불리게 됩니다. 필리프 레나르트는 이 효과를 체계적으로 연구했습니다. 빛의 세기와 파장을 바꿔가며 금속에서 튀어나오는 전자의 에너지를 측정했죠. 결과는 고전 이론과 전혀 달랐습니다. 빛이 강해질수록 전자가 많아지기는 했지만 속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파장을 짧게 하면, 즉 푸른빛으로 바꾸면 전자의 에너지가 증가했습니다. 1905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 현상을 분석하며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빛은 연속적인 파동이 아니라 에너지가 묶음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각 묶음, 즉 광자 하나가 전자 하나와 충돌하여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이 간단한 설명은 수많은 실험에서 완벽히 들어맞았습니다. 레나르트의 측정값도 이후 밀리컨의 정밀한 검증 실험도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빛은 입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1923년 아서 컴퓨터는 X선을 이용한 실험에서 이 개념을 다시 증명했습니다. X선이 전자에 부딪혀 산란될 때 산란 각도에 따라 파장이 변했습니다. 이 현상은 빛이 실제로 운동량을 가진 입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빛은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였습니다. 스펙트럼과 원자의 구조, Spectral Lines and Atomic Structure. 19세기 내내 과학자들은 원소마다 다른 빛의 스펙트럼을 기록했습니다. 수소는 붉은색, 초록색, 보라색으로 구성된 몇 개의 선을, 나트륨은 노란색의 상선을, 철은 수백 개의 복잡한 선을 보였습니다. 규칙적이었지만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1885년 요한 발머는 수소의 가시광선 선들을 설명하는 간단한 수식을 찾아냈습니다. 이후 라이먼, 파셴 등 다른 영역에서도 같은 형태의 규칙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규칙이 생기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1971년 러더퍼드의 실험은 원자핵의 존재를 밝혔습니다. 전자들은 그 주위를 돌고 있었죠. 하지만 고전 전자기학에 따르면 가속 운동하는 전자는 에너지를 방출하며 곧 중심으로 떨어져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원자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913년 닐스 보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용된 궤도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상태에만 존재하며 그 상태에서는 에너지를 잃지 않습니다. 오직 궤도를 바꿀 때만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하죠. 그 빛의 주파수는 플랑크 상수로 결정됩니다. 이 모델은 수소의 스펙트럼을 완벽하게 설명했습니다. 수학적으로 예측한 값이 실험과 거의 일치했죠. 그러나 헬륨 같은 복잡한 원재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근본 원리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파동성, Wave Properties of Matter. 1924년 프랑스의 루이드 브로이는 대담한 제안을 했습니다. 빛이 입자처럼 행동한다면 입자도 파동처럼 행동하지 않을까?
그는 전제도 파장이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 파장은 입자의 운동량에 반비례하며 비례 상수는 역시 플랑크 상수였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실험으로 검증되었습니다. 1927년 다비슨과 거먼은 니켈 결정에 전자를 쏘아 산란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X선 회절과 같은 형태의 간섭문이었습니다. 전자가 파동처럼 간섭한 것입니다. 같은 해 조지 톰슨은 얇은 금속막을 통과한 전자빔에서 원형 간섭 패턴을 포착했습니다. 이후 헬륨 원자, 분자, 중성자 등 다양한 입자에서도 같은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입자들은 특정한 조건에서 파동처럼 간섭했습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세계에서는 파장이 너무 작아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고전 세계는 양자의 파동이 거의 사라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드브로이의 아이디어는 보어의 모델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자의 허용 궤도란 파동이 완전히 겹쳐지는 정상파 조건을 만족하는 궤도였습니다. 양자 공식의 탄생, The Emergence of Quantum Formalism. 1925년 여러 조각난 이론들이 있었지만 완전한 체계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관찰 가능한 양들만을 다루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위치나 속도 대신 상태 간 전이 확률을 배열 형태로 계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행렬 역학입니다. 그 무렵 에르빈 슈레딩거는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드브로이의 파동 개념을 바탕으로 입자의 거동을 지배하는 파동 방정식을 세웠습니다. 1926년 그는 이 방정식을 발표했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정확히 재현했습니다. 처음엔 두 이론이 다른 줄 알았지만 곧 서로 완전히 같은 내용을 다른 수학 언어로 표현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둘 다 같은 양자 세계를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맥스 보르는 파동함수의 물리적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그것은 실제 파동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일어날 확률을 나타내는 수학적 도구였습니다. 이로써 확률적 세계라는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불확정성의 원리, Uncertainty as Principle. 1927년 하이젠베르크는 양자 측정의 한계를 공식화했습니다.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은 동시에 무한히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값의 불확정성 곱은 언제나 플랑크 상수에 의해 제한됩니다. 이것은 장비의 한계가 아니라 자연의 근본적인 속성이었습니다.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려면 짧은 파장의 빛을 써야 하지만 그 빛은 전제 큰 충격을 주어 운동량을 바꿉니다. 반대로 부드럽게 측정하면 위치가 흐려집니다. 이 원리는 이후 수많은 실험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전자회절, 스펙트럼 폭, 시간 에너지 관계까지 모두 같은 수식에 맞아떨어졌습니다. 불확정성은 단지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현실의 법칙이었습니다. 양자와의 의미, Reflections on Quantization. 양자 물리학의 탄생은 단 한 번의 발견이 아니라 세기 초 수십 년간의 누적된 관측으로 이루어진 변화였습니다. 플랑크의 복사 실험에서 시작된 작은 불일치는 아인슈타인의 광자, 보어의 궤도, 드브로이의 파동,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변화는 각기 다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실험은 늘 앞서 있었고 이론은 그것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 결과 물리학은 에너지와 물질이 연속적이지 않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은 끊어져 있는 단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고전 물리학은 매끄러운 흐름을 들였지만 양자 세계는 불연속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연속성 속에서 자연은 새로운 질서를 드러났습니다. 플랑크가 말한 단지 계산을 맞추기 위한 상수는 결국 모든 물리 현상을 관통하는 기본 단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잔한 출발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우주의 근본 구조를 바꾸었습니다. 이 번역본은 원문 전체를 유지하면서 한국어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수면 다큐멘터리의 부드러운 흐름에 맞춰 다듬은 형태입니다. 원하신다면 이 버전을 영상 나레이션용으로 호흡과 리듬이 맞게 조정된 버전, 문장 길이 조절, 쉼표 타이밍 조정 포함으로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실까요? 1926년 3월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에르빈 슈레딩거는 조용한 거리를 내려다보는 작은 사무실에서 일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햇빛이 창으로 스며들고 도시는 정해진 리듬을 지켰습니다. 전차는 일정한 간격으로 지나가고 대학 시계는 정확한 종소리로 시간을 알렸습니다. 방 안에는 방정식이 빼곡히 적힌 종이들이 쌓여 있었고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을 전보다 정밀하게 맞추는 미분 방정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계산된 파장은 실측값과 거의 완벽히 일치했고 오차는 1000만 분의 몇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시기 코펜하겐과 괴팅겐의 연구진들도 보완적인 길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와 막스 보르는 행렬을 사용해 고전적 변수 대신 수학적 배열로 물리량을 다루었고 닐스 보어는 양자 형식주의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확률이 어떻게 물리의 기초로 들어오는지를 숙고했습니다. 이 질문들은 철학적 논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험 설계, 데이터 해석, 예측 공식을 실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확률 진폭이 천천히 공식 기록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따라갑니다. 중첩, 스핀, 그리고 비구별성이 어떻게 검증되고 표준이 되었는지. 제한된 방정식은 장치를 미세하게 조정한 측정으로 뒷받침되었고 관측된 분포는 재현되었으며 불확정성은 오류가 아니라 한계로 확인되었습니다. 유럽 전역의 연구실들이 기여했고 양자 측정을 보고하는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1928년이 되자 고전 물리학이 도달하지 못했던 예측 정밀도로 원자 현상을 설명하는 일관된 틀이 완성되었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은 원자 성질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수소 원자에는 정확해가 가능한 해가 존재했고 그 해인 파동 함수는 전자가 원자 핵 주위 어디에서 관측될 가능성이 큰지를 알려주었습니다. 파동 함수는 양자수로 구분되는 여러 가족으로 나뉘었습니다. 주양자수는 에너지를, 가군동량 관련 양자수들은 공간적 분포를 정했습니다. 하나의 양자수 집합은 하나의 원자 상태에 대응했습니다. 파동함수 자체는 직접 볼 수 있는 물리량이 아니었고 복소수 값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절대값의 제곱이 주어진 위치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 밀도를 뜻한다는 해석을 막스 보른이 제시하며 슈트코딩거 방정식이 실제로 무엇을 기술하는지가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공간에서 흔들리는 물리적 파동이 아니라 구성 공간에서 정의된 확률 진폭이었습니다.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파동 함수는 측정 결과들의 가능성과 그 분포를 담고 있었지, 측정 사이를 이어주는 입자의 궤적을 그려주지는 않았습니다. 확률은 단지 무지의 표현이 아니라 양자 수준에서 근본적인 요소로 들어왔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준비한 개를 반복 측정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고 그 분포가 파동 함수의 예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개별 측정은 본질적으로 무작위였고 다수의 실험에서만 통계적 규칙성이 드러났습니다. 파동함수의 시간 전개는 슈레딩거 방정식에 따라 결정적으로 진행되지만 측정 결과는 확률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측정 행위는 파동함수를 붕괴시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러 가능성이 겹쳐 있던 상태가 하나의 관측값으로 수렴하는 것이죠. 이 붕괴 과정 자체는 슈레딩거 방정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별도의 공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실험적으로는 분광학이 파동역학을 검증했습니다. 계산된 에너지 준위는 관측된 스펙트럼 선과 맞았고 상대론적 보정과 스핀 궤도 결합으로 설명되는 미세 구조 분할도 측정과 일치했습니다. 자기장 속에서 스펙트럼이 갈라지는지만 효과의 규칙성도 예측대로였습니다. 다전자 원재서는 근사법이 필요했습니다. 정확해가 가능한 것은 수소뿐이었기에 헬륨처럼 상호작용하는 두 전자를 다루려면 파동함수가 6차원 구성 공간의 함수가 되었습니다. 변분법, 섭동 이론, 자기일관장 방법이 정밀도를 높였고 1930년대에는 양자화학이 하나의 분야로 자리 잡았습니다. 파동함수는 분자 결합, 반응 속도, 분광 특성 계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파동역학의 가장 두드러진 성질 가운데 하나는 중첩이었습니다. 두 파동함수가 방정식의 해라면 그 선형 결합 역시 해가 됩니다. 하나의 양자계는 여러 상태의 중첩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동시에 여러 에너지, 여러 위치, 여러 운동량의 가능성을 함께 지닐 수 있습니다. 관찰자가 모르는 채로 하나의 값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성 등이 겹쳐 있는 것입니다. 측정은 그중 하나의 값을 정하게 하지만 측정 이전의 중첩은 물리적으로 실제합니다. 간섭 현상은 중첩을 직접 보여줍니다. 이중 슬릿 실험에서 전자들은 두 틈을 통과해 스크린에 도달하고 밝고 어두운 무늬가 번갈아 나타납니다. 전자들은 하나씩 도착해 점들을 남기지만 많은 점이 쌓이면 파동의 간섭 무늬가 통계적으로 드러납니다. 전자는 자기 자신과 간섭합니다. 그 파동 함수는 두 슬릿을 동시에 지난 것으로 기술되고 두 경로의 진폭이 결합해 간섭 구조를 가진 확률 분포를 만듭니다. 한 슬릿을 닫으면 간섭 무늬는 사라지고 열린 슬릿 뒤로 단순한 분포가 나타납니다. 이는 간섭이 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중첩에서 비롯됨을 보여줍니다. 아주 낮은 강도로 한 번에 전자 하나만 장치를 통과시켜도 간섭은 남습니다. 어떤 슬릿을 지났는지 알아내려는 시도를 하면 간섭은 사라집니다. 슬릿에 검출기를 두는 순간 중첩은 붕괴하고 전자는 한 슬릿을 지나간 사실로 기록됩니다. 이것이 보어가 말한 상보성의 한 예입니다. 입자성과 파동성을 서로 보완적인 측면이며 하나를 드러내는 실험은 다른 하나를 가립니다. 어떤 단일 실험도 둘을 동시에 모두 보여줄 수 없습니다. 중첩은 공간 상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원자는 서로 다른 에너지 준위의 중첩으로, 광자는 서로 다른 편광의 중첩으로, 전자는 서로 다른 스핀 상태의 중첩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의 선형성이 이러한 보편적 중첩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거시기에서 중첩이 보이지 않게 되는 이유는 탈동 조화로 설명됩니다. 개가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양자적 위상 정보가 빠르게 잃어버려지고 밀도 행렬의 간섭 한기 지수적으로 줄어듭니다. 시간 척도는 개의 크기와 결합 세기에 달려 있습니다. 미시계가 고립되어 있으면
동조는 오래 유지되지만 거시기가 환경과 접촉하면 사실상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이렇게 고전적 거동이 양자적 토대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1922년 오토 슈턴과 발터 게를라흐의 실험은 양자계의 예상치 못한 성질을 드러냈습니다. 은 원자 빔을 비균일 자기장에 통과시키면 고전적으로는 연속적인 편향 분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 점으로 달라졌습니다. 편향은 이산적인 두 값만을 가졌습니다. 이는 가군동량의 투영이 양자화된다는 뜻이었고, 더 나아가 궤도 가군동량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자유도가 필요하다는 신호였습니다. 1925년 울렌베크와 하우트스미트가 전자가 고유한 가군동량, 즉 스핀을 가진다고 제안했습니다. 스핀은 고전적 회전이 아니라 전자 내부에 정의된 양자수로서 가군동량과 자기 모멘트를 더해줍니다. 그 값은 기준 1타이며 어떤 축으로 측정하든 결과는 821타 또는 112 중 하나로 나옵니다. 스핀은 원자 스펙트럼의 미세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스핀에 따른 자기 모멘트가 궤도 운동에서 생기는 자기장과 상호작용해 에너지 준위를 갈라놓고 그 분할이 실험에서 관측된 이중선과 일치했습니다. 1925년 볼프강 파울리는 베타 원리를 세워 하나의 원자에서 두 전자는 같은 양자 상태를 차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스핀이 포함되면 하나의 오비탈에는 스핀 위, 스핀 아래의 두 전자만 들어갈 수 있고, 이 원리가 원자 구조와 화학 결합, 물질의 성질을 좌우합니다. 1928년 딜렉의 상대론적 양자역학은 스핀을 가정없이 자연스럽게 도출했고 전자 자기 모멘트를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또한 반물질의 존재를 예견했고 몇 해 뒤 우주선 실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입자들은 스핀에 따라 두 부류로 나뉩니다. 반정수 스핀을 가진 페르미온, 전자, 양성자, 중성자, 쿼크 등은 베타 원리를 따르고 정수 스핀을 가진 보존, 광자, 글루온, 일부 원자핵 등은 같은 상태에 중첩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통계역학의 양상을 갈라놓아 페르미 기체와 보스 기체가 서로 다른 저온 거동을 보이게 하고 초전도, 초유체,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 같은 현상을 낳습니다. 양자역학은 동일한 입자의 개념을 새롭게 보았습니다. 고전적으로는 입자를 추적할 수 있어 성질이 같더라도 궤적으로 개체성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양재선은 파동 함수가 공간에 퍼지고 겹쳐질 때 개별 정체성이 의미를 잃습니다. 두 동일 입자에 대한 파동 함수는 교환에 대해 대칭성을 가져야 합니다. 보존의 경우 교환해도 파동 함수가 그대로 대칭이고 페르미온은 부호가 바뀝니다. 반대칭. 반대칭성은 두 입자가 동일 상태를 점유하면 파동 함수가 0이 되어 베타 원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냅니다. 반대로 보존은 같은 상태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 레이저의 응집성이나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 같은 집단적 양자 현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화학 결합에서도 교환 대칭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소 두 원자가 가까워질 때 전자 파동 함수가 겹치며 대칭 결합은 에너지를 낮추어 결합을 형성하고 반대칭 결합은 에너지를 높입니다. 헬륨의 초유체는 더 낮은 온도에서 거시적으로 많은 원자가 바닥 상태를 점유해 점성이 사라지고 그릇벽을 타고 흐르는 등의 특성을 보입니다. 반면 금속의 전자는 베타 원리 때문에 바닥 상태로 모두 내려갈 수 없고 페르미 에너지까지 상태를 촘촘히 채웁니다.
절대 0도에서도 유한한 운동 에너지를 가지며 페르미면 근처 전자들이 전기장에 쉽게 반응해 금속 전도성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교환 통계와 스핀은 스핀 통계 정리로 연결되어 반정수 스핀은 페르미온, 정수 스핀은 보존이 됨이 이론적으로 요구되고 실험적으로도 예외 없이 확인되었습니다. 양재서의 측정은 고전적 측정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고전에서는 측정이 이미 존재하던 성질을 드러내는 과정이며 교란은 원리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양재서는 측정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집니다. 측정 전의 개는 여러 가능한 상태의 중첩으로 존재하고 파동함수는 그 가능성과 확률을 담습니다. 측정이 이루어지면 파동함수는 해당 고유 상태로 수축되고 이후 같은 관측량을 바로 다시 측정하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문제는 이 전이가 어떻게, 어디서 일어나느냐에 있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은 연속적이고 결정적인 진화를 기술하지만 붕괴는 불연속적이고 확률적입니다. 장치와 개 사이의 경계는 근본일까요? 실용적 기분일까요? 코펜하겐 해석은 측정을 원초적 개념으로 두고 양자 고전의 구분을 전제로 삼습니다. 파동함수는 계산 도구이며 붕괴는 정보의 갱신으로 이해합니다. 다른 해석들은 붕괴를 피하거나 설명하려 했습니다. 에버렛의 다세계 해석은 붕괴를 부정하고 모든 결과가 거대한 보편 파동함수의 서로 다른 가지에서 실현된다고 봅니다. 보험의 조종파 이론 같은 숨은 변수 이론은 입자의 위치가 항상 정해져 있고 파동함수가 그 운동을 안내한다고 보지만 비국소성이 필수라는 점이 많은 물리학자에게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자발 붕괴 이론은 방정식에 드문 확률적 점프를 도입해 것이 중첩이 자연히 무너진다고 설명했지만 새로운 매개 변수가 필요하고 결정적 증거는 21세기 들어서도 분명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1935년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 EPR은 양자의 완전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고 실험을 발표했습니다. 상관된 두 입자에서 하나의 위치를 재면 다른 하나의 위치를 확실히 예측할 수 있고 대신 운동량을 재면 운동량을 예측할 수 있으니 두 성질이 동시에 실제해야 한다는 논지였습니다. 양자역학은 이를 허용하지 않으니 불완전하다는 주장입니다. 보어는 상보성을 강조하며 반박했습니다. 서로 다른 측정 배치를 요구하는 두 측정은 양립할 수 없고 측정 맥락 없이 성질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논쟁은 한동안 철학적으로 보였지만 1964년 존 벨은 국소 숨은 변수 이론이 만족해야 할 부등식을 도출해 실험으로 가를 수 있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1970년대 이후 프리드먼 클라우저의 초기 실험에서 시작해 아스페의 급속 설정 변경, 차후의 장거리 분리와 각종 허점 폐쇄 실험까지 결과는 일관되게 양자 예측을 지지하고 벨 부등식을 위반했습니다. 자연은 어떤 국소적 설명으로도 재현할 수 없는 상관을 보였습니다. 한 입자의 측정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른 입자의 가능한 결과들에 즉시 제약을 주는 비국소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빛보다 빠른 신호 전달을 허용하지 않았고 상관은 사후에 비교할 때만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밝혀진 얽힘과 비국소성은 양자 암호, 양자 텔레포테이션, 양자 계산의 자원이 되었습니다. 역설로 제기된 문제는 응용으로 바뀌었습니다. 확률은 양자 형식주의의 토대에 자리합니다.
보른 규칙은 파동함수와 관측 빈도를 연결해 파동함수의 제곱이 확률 밀도임을 말합니다. 이는 주관적 믿음이 아니라 동일 준비를 반복했을 때 드러나는 객관적 통계입니다. 이 본질적 무작위성은 많은 물리학자를 불편하게 했고,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소적 결정론과 양자 예측을 동시에 만족하는 이론은 성립하지 않았고, 벨의 정리는 그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했습니다. 양자의 확률은 고전 확률과 구조가 다릅니다. 고전 확률은 사건의 합과 교집합으로 더하지만, 양자에서는 복소수 진폭이 먼저 더해지고 그 크기의 제곱의 확률이 됩니다. 진폭들은 간섭해 더해지거나 상쇄될 수 있어 이중 슬릿과 같은 고전적으로 불가능한 분포를 만듭니다. 확률 보존은 양자 진화의 단위성에서 나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은 전체 확률의 정규화를 보존하고 단위 변화는 내적을 유지합니다. 측정은 양자 중첩에서 고전적 결과를 꺼내는 과정이며, 개별 시행은 하나의 값을 주고 많은 시행이 예측된 분포를 재현합니다. 관측자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오래 이어졌습니다. 의식이 붕괴를 일으키는지, 거시적 장치면 충분한지, 자동화된 기기도 관측자인지, 형식주의는 결과의 확률만을 말할 뿐 측정의 물리적 본성은 해석에 맡겨둡니다. 밀도 행렬은 순수 상태에서 혼합 상태까지 아우르는 일반적 기술을 제공합니다. 순수 상태는 하나의 파동 함수로, 혼합 상태는 여러 순수 상태에 대한 통계적 불확실성으로 표현됩니다. 밀도 행렬은 양자 중첩과 고전적 불확실성을 함께 담아내며, 엔트로피는 그 지식의 정도를 정량화합니다. 1926년부터 1935년 사이 양자역학은 단편적인 규칙들의 모음에서 온전한 이론틀로 성숙해갔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은 개의 시간적 변화를 지배하는 법칙을 제시했고, 보른의 해석은 수학을 관측과 연결했습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측정의 한계를 정량화했고, 스핀과 교환 통계는 원자 구조와 물질의 성질을 설명했습니다. 측정 문제는 물리적 실제의 성격에 관한 깊은 질문을 드러났습니다. 모든 전개는 실험의 필요에서 나왔습니다. 파동함수는 원자 스펙트럼을, 중첩은 간섭을, 스핀은 스펙트럼의 미세 구조를, 교환 대칭성은 베타 원리를, 그리고 EPR 벨 상관은 비국 소성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이론은 관측에 응답하면서도 내부적 일관성을 유지했고, 논리적 모순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실험적 위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확률은 양자를 고전 물리와 근본적으로 가르는 특징이 되었습니다. 결정론적 과정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연에 내재한 무작위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는 인과성과 결정론에 대한 철학적 전제를 흔들었고, 물리가 무엇을 기술할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양자역학은 확정적인 값을 예고하기보다 확률 분포를 예측했고, 개별 입자의 궤적 대신 힐베르트 공간에서 진화하는 상태 벡터를 묘사했습니다. 측정 문제는 기술적으로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해석은 서로 다른 존재론을 제시했습니다. 코펜하겐 해석은 측정을 원초적 요소로 다뤘고, 다세계 해석을 분기를 통해 붕괴를 없었으며, 숨은 변수 이론은 비국 소성을 대가로 결정론을 되살렸고, 자발 붕괴 이론은 동역학 자체를 수정했습니다. 이 해석들은 관측 가능한 모든 경우에 동일한 예측을 내놓았기에
실험으로 구분하기 어려웠고 선택은 철학에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실용적 응용은 해석과 무관하게 발전했습니다. 양자화학은 분자 성질을 계산하고 고체 물리는 재료를 설명했으며 핵물리는 방사능을 이해했고 입자 물리는 괴너지 영역을 탐구했습니다. 수학적 형식만으로도 계산에는 충분했고 해석상의 질문은 흥미롭지만 계산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이론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의견이 달라도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형식과 해석의 분리는 성숙한 양자역학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수학은 명확하고 일관되며 높은 예측력을 가졌지만 그 존재로는 논의의 여지가 남았습니다. 이 상황은 통계역학이 자리 잡기 전에 열역학을 떠올리게 합니다. 열역학 법칙은 미시 이론 없이도 잘 작동했고 나중에 통계역학이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양자역학 역시 더 깊은 이해를 기다리는 단계일 수도 있고 지금의 형식 자체가 기술 가능성의 근본적 경계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작은 척도에서의 현실이 고전적 서술을 벗어난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입자는 파동의 성질을 보이고 파동은 입자처럼 행동했습니다. 관측 가능한 물리량은 서로 양립하지 않는 쌍으로 나타났고 측정은 피할 수 없이 개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입자들은 비국소적으로 얽혀 상관을 보였습니다. 이것들은 근사나 단순화가 아니라 자연을 가까이서 보았을 때 드러나는 실제 영상입니다. 고전 물리는 플랑크 상수와 비교해 충분히 큰 척도에서만 성립하는 근사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양자혁명이란 일상의 경험으로 형성된 우리의 직관이 원자적 세계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세계를 제대로 설명하려면 새로운 수학 구조가 필요했고 위상 공간의 궤적 대신 힐베르트 공간의 선형 연산자, 확실성 대신 확률 진폭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 형식은 우리의 선입견이 아니라 자연의 구조와 맞닿아 있었기에 관측을 정확히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1935년의 관점에서 볼 때 양자역학은 적용을 위한 준비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기초 원리는 확립되었고 수학적 틀도 갖추어졌으며 딜에게 교과서는 분야를 정리했습니다. 실험 기술은 성숙했고 세계 곳곳의 연구실들은 신뢰할 수 있는 양자 측정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이 틀은 핵물리, 입자물리, 고체물리, 양자장 이론으로 넓게 확장되었지만 개념적 근간은 1920년대 후반에 형성된 그대로였습니다. 양자의 확률은 수학적 편의가 아니라 물리적 필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논쟁적이었던 보른의 해석이 표준이 된 이유도 관측과 맞아떨어지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첩, 간섭, 불확정성, 비구별성. 이 모든 특징은 양자계 전반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며 입자의 행동과 측정이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제약하고 이후 물리학의 모든 전개를 형성했습니다. 양자 세계는 가능성들 사이에서 부드럽게 흔들리다가 관측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중 하나로 현실을 고정하는 확률의 세계였습니다. 1982년 9월 프랑스 오르세 알랭 아스페의 연구실은 옵티크 연구소의 한적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가을 햇살이 가로수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안에서는 레이저가 정밀한 광학 장치를 따라 곧게 나아갔습니다. 칼슘 원자에서 나온 광자쌍은
편광이 상관되어 있었고 서로 1mm 떨어진 검출기가 개별 광자를 기록했습니다. 측정은 자동으로 진행되었고 데이터는 차분하게 누적되었습니다. 결과는 벨의 부등식을 오차 표준편차 이상으로 위반했습니다. 편광자 설정은 10나노초마다 바뀌어 광자가 이동하는 동안 빛보다 빠른 신호 없이는 서로 영향을 줄 수 없었습니다. 측정 선택은 광자가 원천을 떠난 뒤에 이루어졌고 국소 숨은 변수로는 상관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양자역학의 예측은 정확했고 아인슈타인이 바랐던 국소 실제로는 관측과 맞지 않았습니다. 우주는 고전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비국소적 상관을 보였습니다. 이 기록은 양자 얽힘의 체계적 연구를 담담히 따라갑니다. EPR의 사고 실험에서 벨의 정리에 이르는 이론적 발전,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한 실험 기술의 진보까지 반세기에 걸친 여정이었습니다. 한때 철학적 사유처럼 보였던 문제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실험 가능한 주제가 되었고 얽힘은 역설에서 자원으로 변했습니다. 그 결과는 양자 암호, 양자 계산, 양자 통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얽힘은 고전적 상관보다 강한 연결을 뜻합니다. 두 입자가 얽히면 그 상태는 더 이상 독립적일 수 없고 한쪽의 측정은 다른 쪽에 가능한 결과에 즉시 영향을 줍니다. 거리와는 무관하게 두 입자는 하나의 양자계처럼 행동합니다. 가장 단순한 얽힘은 스핀의 상관에서 보입니다. 한쪽이 어떤 축에 대해 스핀이 위로 측정되면 다른 쪽은 아래로 측정됩니다. 그러나 측정 이전에는 어느 쪽도 확정된 스핀을 가지지 않고 둘 다 중첩에 있습니다. 한쪽의 측정이 두 입자의 중첩을 함께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분리성과 국소성에 대한 고전적 직관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를 원격에서의 기이한 작용이라고 불렀고 상대성 이론과 양립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보어는 얽힘이 정보를 전달하지 않으며 결과의 비교 없이는 어떠한 신호도 생기지 않기에 인과율을 해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논쟁은 벨의 작업이 실험적 검증의 길을 열 때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얽힘을 만들려면 세심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비선형 결정에서는 맥의 하향 변환으로 얽힌 광자쌍을 만들 수 있었고 초전도체에서는 쿠퍼쌍으로 전자를 얽힐 수 있었으며 원자계에서는 제어된 상호작용으로 얽힘을 구현했습니다. 얽힘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쉽게 깨지기 때문에 유지하려면 각별한 격리와 제어가 요구되었습니다. 얽힘은 쌍을 넘어 다입자계로 확장되었습니다. 세 입자 이상의 상태에서는 상으로는 볼 수 없는 성질이 나타났고 GHZ 상태는 부등식 없이도 비국소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클러스터 상태는 측정 기반 양자 계산의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다입자 얽힘은 여전히 새로운 성질과 응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벨의 부등식은 국소 실제론을 실험으로 가릴 수 있는 틀을 제공했습니다. 1972년의 첫 실험에서 프리드먼과 클라우저는 칼슘 원자에서 나온 광자쌍으로 CHSSH 부등식의 위반을 관측했습니다. 이후 제기된 검출 효율과 설정 독립성의 허점은 기술 발전으로 하나씩 닫혔습니다. 1982년 아스페의 실험은 국소성 허점을 줄였고 1990년대와 2015년의 실험들은 검출과 국소성의 허점을 동시에 닫으며 양자 예측을 확장했습니다. 자연은 벨의 부등식을 위반하고
국소적 설명을 넘어서는 상관을 보입니다. 그러나 정보가 빛보다 빠르게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상관은 결과를 서로 비교해야만 드러나고 단일 측정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양자역학은 비국소성과 상대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방식으로 현실을 그려냈습니다. 얽힘은 양자 암호에서 안전한 통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얽힌 입자를 나눠 가진 두 사람은 무작위로 선택한 기준으로 측정하고 일부 결과를 비교해 도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도청자는 상태를 어지럽혀 이상 상관을 남기고 그 왜곡은 물리 법칙에 의해 검출됩니다. 1984년 베넷과 브라사르는 단일 광자를 이용하는 BB84를, 1991년 에커트는 얽힘과 벨 위반을 이용하는 E91을 제안했습니다. 실제 구현은 광원과 검출기, 채널 감소해와 탈동 조화 같은 현실적 문제를 만났지만 기술은 점차 진보해 지상에서 수십 킬로미터, 위성까지 포함해 수천 킬로미터로 확장되었습니다. 양자 중계기는 장거리 전송을 위해 얽힘 스와핑과 오류 정정을 결합하는 방향을 제시했고, 장수명 양자 메모리의 발전과 함께 양자 네트워크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토콜은 계산 복잡성이 아니라 물리 법칙에 기대는 본질적 안정성을 지킵니다. 1993년 제안된 양자 텔레포테이션은 얽힘과 고전적 통신을 결합해 알 수 없는 양자 상태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원래의 상태는 과정에서 소멸하고 복제가 일어나지 않으며 공유된 얽힘 한 쌍과 벨 측정, 두 비트의 고전 정보가 필요합니다. 1997년 제일링어 연구팀의 광자 실험을 시작으로 원자 이온 초전도 큐비트로 확장되며 보편성과 견고함이 확인되었습니다. 텔레포테이션은 양자 정보가 복제될 수는 없지만 옮겨질 수 있음을 분명히 했고, 분산 양자 계산과 양자 네트워크의 핵심 도구가 되었습니다. 탈동 조화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양자 위상 정보가 소실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붕괴를 가정하지 않아도 개와 환경이 얽히는 동안 개만 놓고 보면 간섭항이 빠르게 사라지고 고전적 거동이 나타납니다. 속도는 개의 크기와 결합 세기에 달려 미시개는 긴 시간 동조를 유지할 수 있지만 거시개에서는 사실상 즉시 사라집니다. 환경과의 결합이 선호 기절을 선택하며 위치나 에너지 같은 특정 상태가 안정적으로 남습니다. 양자 오류 정정은 중복 부호화로 탈동 조화에 맞서고, 국소 교란의 강한 위상적 계산은 정보의 전역적 성질에 의존해 견고함을 추구합니다. 상태 공학은 레이저 냉각, 이온 트랩, 초전도 회로 등으로 정교해졌고, 스퀴즈드 상태와 고양이 상태는 불확정성의 재분배와 거시적 중첩의 실현을 보여주었습니다. 상태 단층 촬영은 다수의 표본을 통해 상태를 재구성하는 표준 도구가 되었고, 최적 제어는 제한된 자원 안에서 오차를 줄이는 펄스 설계를 도왔습니다. 다입자 얽힘의 세계에서는 보다 풍부한 현상이 펼쳐집니다. 양자 상전이는 바닥 상태, 얽힘의 변화를 동반하고, 임계점에서는 얽힘 길이가 발산합니다. 국소 교란의 강한 위상 질서는 장거리 얽힘을 품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이론과 계산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엔트로피는 부분계가 나머지와 공유하는 얽힘을 정량화하고, 국소 해밀토니안의 바닥 상태가 면적 법칙을 따르는 사실은 특정 계의 효율적 모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텐서 네트워크는 이러한 구조를 활용해 저차원 계에서 특히 강력한 표현력을 보였고, 트랩된 이온 원자, 배열 광학 격자 같은 양자 시뮬레이터는
자연 물질에서 보기 어려운 현상을 실험실에서 직접 관찰하게 했습니다. 홀로그래피 원리는 경계 이론의 얽힘 엔트로피가 벌크 시공간의 최소 면적과 대응된다는 통찰을 제공해 양자 정보와 중력 사이의 깊은 연결을 시사했습니다. 어쩌면 시공간 자체가 더 근본적인 양자적 상관에서 짜여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얽힘에 관한 반세기의 연구는 역설을 자원으로 바꾸었습니다. EPR의 문제 제기, 벨의 정리, 그리고 아스펠을 비롯한 실험가들의 검증이 이어지며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측정 가능한 사실로 바뀌었습니다. 얽힘을 자원으로 보는 순간 응용이 열렸습니다. 양자 암호는 증명 가능한 보안을, 텔레포테이션은 상태 전송을, 양자 계산은 잠재적 가속을 제시했습니다. 탈동 조화는 양자와 고전의 경계를 동역학적으로 설명했고, 다입자 얽힘은 새로운 물질상을 드러났습니다. 21세기 초의 관점에서 얽힘은 여전히 활발한 연구 주제이며 그 기반 위에서 양자 통신망과 양자 컴퓨터는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비국소성이 현실의 기본 성질임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떨어져 있는 입자들은 상관으로 연결되어 먼 곳의 선택이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호가 이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화는 존재합니다. 한때 문제로 여겨졌던 이 비국소성은 양자정보 과학의 중심이 되었고 고전적으로는 불가능한 기술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관의 그물망이 현실의 바탕, 시공간의 구조 자체를 이루는 실마리일지도 모른다는 부드러운 추측을 남깁니다. 1948년 1월 뉴욕 쉘터 아일랜드. 작은 학회가 이론 물리의 성우자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램스 헤드인 밖으로는 눈이 조용히 내렸고 안에서는 난해한 실험 결과를 둘러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전자의 자기 모멘트가 예측을 초과했고 스펙트럼 선은 뜻밖의 분할을 보였습니다. 양자 전기 역학 계산은 무한대로 발산했습니다. 20년 넘게 전자기와 물질을 설명해 온 이론이 위기를 맞은 순간이었습니다. 귀가하는 기차 안에서 한스 베테는 람 효과를 계산했습니다. 가장 큰 발산만 추려 물리적으로 타당한 척도로 잘라내자 월리스 람의 측정과 일치하는 유한한 값이 나왔습니다. 엄밀하다고 하긴 어려웠지만 성공적이었습니다. 몇 달 사이 도모나가 시니치로, 줄리언 슈윙거, 리처드 파인만은 각기 독립적으로 무한대를 제거하는 체계적 방법을 완성했습니다. 양자 정의역학은 다시 예측력 높은 이론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디렉 방정식에서 재규격화 그리고 표준 모형에 이르기까지 양자장 이론의 형성을 따라갑니다. 50년의 진전은 언제나 실험의 이상, 징후와 이론의 모순에 응답하며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자연의 4가지 힘 중 3가지를 하나의 틀로 묶어냈습니다. 물리학에서 가장 정밀한 예측을 제공했지만 중력은 여전히 설명하지 못했고 값으로만 정해지는 임의의 매개 변수를 안고 있었습니다. 1928년 폴 디렉은 양자역학과 특수 상대성을 결합하는 방정식을 찾고 있었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은 상대론적이지 않았고 클라인고든 방정식은 상대론적이지만 확률 해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디렉은 상대론적이면서 확률적으로도 일관된 1차 미분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네 성분의 파동함수가 필요했고 전자의 스피는 자연스럽게 포함되었습니다. 자기 모멘트도 정확한 값으로 스스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음의 에너지를 가진 해가 문제였습니다. 고전적 전자는 에너지를 방출하며 끝없이 낮은 상태로 떨어질 수 있어
우주는 붕괴해야 했습니다. 디렉은 모든 음의 에너지 상태가 원래 가득 차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디렉의 바다에서 빈자리는 반대 전하를 가진 입자로 보이고 그것이 바로 반전자입니다. 1932년 칼 앤더슨은 우주선 사진에서 양전자를 발견했습니다. 전자와 같은 질량의 반대 전하를 가진 입자, 디렉이 예견한 반전자였습니다. 충분히 에너지가 큰 광장에서 입자 반입자 쌍이 생겼다가 다시 소멸할 수 있었고 에너지와 운동량은 보존되었습니다. 반물질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디렉 방정식은 수소의 미세 구조를 성공적으로 설명했고 상대론적 보정과 스핀 궤도 결합이 스펙트럼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전자가 높은 에너지에서 전자기장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예측하는 토대가 되었고 다입자 문제로 확장되면서 두 번째 정량화가 필요해졌습니다. 파동함수 자체가 연산자가 되고 입자 생성과 소멸이 이 연산자로 표현되었습니다. 전자와 양전자는 같은 장에서 태어나며 입자는 양자장의 들뜸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렇게 물질과 반물질이 장이론 속에서 하나로 묶였습니다. 양자전기역학 QED은 전하를 띤 입자와 광자 사이의 전자기 상호작용을 다룹니다. 전자와 양전자는 전자기장과 결합하고 광자는 전하 사이의 힘을 매개합니다. 맥스웰의 고전 전자기를 양자 영역으로 확장한 이론입니다. 실체 광자가 교환되지 않아도 가상 광자가 순간적으로 나타나 전하를 매개하며 이는 에너지 시간 불확정성과 양립합니다. 계산은 미세 구조 상수 약 137을 전개 변수로 하는 섭동 이론으로 진행됩니다. 최저차는 고전 결과를, 더 높은 차수는 양자 보정을 더합니다. 각 항은 파임만 도표로 대응되어 복잡한 계산이 간단한 요소의 조합으로 바뀝니다. 초기에 QED는 전자 자체 에너지, 진공 분극 등에서 무한대가 나타나며 흔들렸습니다. 간단한 산란조차 무한 보정을 내놓았고 이론 자체가 모순인 듯 보였습니다. 재규격화는 이 발산이 물리적으로 관측 불가능한 나체 매개 변수에서 비롯됨을 밝혔습니다. 진공 요동이 덧붙인 무한한 기여를 떼어내면 측정 가능한 유한한 질량과 전하가 남습니다. 모든 관측량은 유한해지고 무한대는 순진한 처리에서 온 허상으로 이해됩니다. 1947-49년 도모나가 슈윙거, 파인만이 각자 재규격화를 확립했고 프리먼 다이슨이 그 동등성을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QED의 예측은 실험과 10자리까지 일치하며 물리학에서 가장 정확히 검증된 이론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상입자와 진공요동은 물리적 의미를 얻었습니다. 텅 빈 공간은 텅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입자, 반입자, 쌍이 끊임없이 생겼다 사라지며 가시적 효과를 남겼습니다. 두 도체판 사이에서 진공 에너지가 달라 생기는 카시미르 효과, 블랙홀 경계에서 가상입자가 실제로 분리되는 호킹 복사가 그 예입니다. 진공은 역동적인 매질입니다. 핵의 베타 붕괴는 또 다른 힘을 드러났습니다. 중성자는 양성자, 전자, 반중성미자로 바뀌었고 약한 상호작용이 이를 매개했습니다. 전자기와 달리 약한 힘은 대칭을 거울처럼 뒤집었을 때 우우성,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1957년 우첸슝의 실험은 코발트 60 핵이 스핀 방향에 따라 전자를 한쪽으로 더 많이 방출함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약한 힘은 아주 짧은 범위를 가지며 1.28m 이하, 이는 매개 입자가 질량을 가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광자와 달리 W제 보소는 질량을 지녔고 생성엔 큰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낮은 에너지에서는 약하지만 보손 질량에 가까워지면 상호작용은 강해집니다. 한편 양성자와 중성자는 내부 구조를 가졌습니다. 1960년대 말 심탄성 산란은 핵자 안에 점입자적 구성 요소가 있음을 보였고 겔만과 츠바이크는 쿼크를 제안했습니다. 전하가 분수인 이 입자들은 셋씩 모여 핵자를 이루며 업 232과 다운 132이 그 예입니다. 강한 상호작용은 쿼크를 묶어두고 양자세격학 QCD2를 설명합니다. 쿼크는 색전하를 가지고 글루온이 힘을 매게 합니다. 글루온이 스스로 색을 가져 이론은 QED보다 복잡해집니다. QCD는 점근 자유를 보여 짧은 거리에서는 쿼크가 거의 자유입자처럼 행동하지만 긴 거리에서는 힘이 커져 쿼크는 결코 분리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독 쿼크는 관측되지 않지만 Z 생성, 하드론 스펙트럼, 격자, QCD가 예측하는 하드론 질량 등 간접 증거는 확고합니다. 게이지 이론에서는 게이지 보손이 본래 무질량이어야 합니다. 전자기에서 광재의 질량을 주면 게이지 대칭이 깨집니다. 하지만 약한 상호작용에 W, Z는 질량을 가졌습니다. 이를 양립시키는 해가 자발 대칭 깨짐입니다. 대칭적인 이론도 바닥 상태가 특정 방향을 고르는 순간 대칭이 자발적으로 깨질 수 있습니다. 힉스 메커니즘은 스칼라 장이 스스로 상호작용해 진공 기대값을 갖게 하고 여기에 결합된 게이지 보손이 질량을 얻도록 합니다. 대칭은 이론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보손은 질량을 부여받습니다. 힉스 보손은 힉스 장의 들뜸이며 그 질량은 전기약 대칭 깨짐의 규모를 정합니다. 대형 강입자 충돌기는 이 입자를 찾기 위해 설계되었고 2012년 7월 에이틀라스와 CMS가 약 125 GeV 부근의 힉스 보손을 발견했습니다. 페르미온 질량도 힉스장과의 육하와 결합에서 옵니다. 결합이 클수록 질량이 크고 이것이 질량 서열을 설명하지만 결합값 자체는 이론이 정해주지 못합니다. 표준 모형은 전작이 약한 강한 상호작용을 하나의 틀로 묶었습니다. 중력을 제외한 알려진 입자와 상호작용을 모두 설명하며 6 쿼크와 6 렙톤이 세 세대로 배열되고 광자, 따브단, 바잔 글루온이 힘을 매게 하며 힉스가 질량 생성에 관여합니다. 이 구조는 게이지 대칭이 결정하고 어떤 상호작용이 가능한지 제약합니다. 뇌터 정리에 따라 보존 법칙이 대칭에서 나옵니다. 전하, 색, 렙톤수의 보존은 기저의 대칭에서 비롯됩니다. 정밀 검증은 탁월합니다. WZ 질량, 이상 자기 모멘트, 희귀 붕괴율은 예측과 맞아떨어졌고 2025년까지 표준 모형을 분명히 벗어나는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자볼트에서 테라 전자볼트까지 광범위한 에너지 영역에서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질량 결합 강도 등 19개의 자유매개 변수는 실험으로만 정해지고 중력,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물질, 반물질, 비대칭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중성미자 질량은 미니멀한 모형을 넘어서는 물리를 요구합니다. 진동이 관측되면서 질량차가 필요해졌고 오른손 중성미자, 시소 메커니즘, 고차 연산자 등 다양한 가능성이 논의됩니다. 1973년 그로스, 윌책, 폴리처는 QCD의 점근 자유를 밝히며 짧은 거리에서 결합이 약해져 섭동이론이 유효함을 설명했습니다. 2004년 노벨상으로 이어진 성과입니다. 반면 장거리의 구속은 섭동이론으로 다루기 어렵고 격자 QCD가 시공간을 격자로 바꾸어 초컴퓨터로 수치 계산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하드론 질량은
리더 몇 퍼센트 수준으로 재현되었습니다. QCD의 진공은 인스턴톤 등 위상적 구조를 품고 세타항과 강한 체 문제, 왜 위상 매개 변수가 극도로 작은지를 낳았습니다. 축소 입자 액시온은 한 해법으로 제한됐지만 아직 직접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조 켈빈 이상에서 하드론이 녹아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로 풀리고 RHIC과 LHC의 중이온 충돌은 거의 완전 유체에 가까운 성질을 보여 QCD의 새로운 면을 드러냈습니다. 초기 우주는 빅뱅 직후 수 마이크로초 동안 이 상태였습니다. 표준 모형 너머를 향한 구상도 이어졌습니다. 초대칭은 페르미온과 보손 사이의 대칭을 제한하며 각 입자의 초대칭, 짝스쿼크, 슬랩톤, 게이지노, 히가시노 등을 대응시킵니다. 이는 힉스 질량의 안정성, 암흑물질 후보, 높은 에너지에서의 결합 통일 등 장점을 보이지만 2025년까지 어떤 초대칭 입자도 발견되지 않아 존재한다면 수 TeV 이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일 이론은 새 힘을 하나의 게이지군으로 묶어 매우 높은 에너지에서 결합을 통일시키고 양성자 붕괴를 예측하지만 아직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끈 이론은 기본 실체를 1차원 끈으로 보아 서로 다른 진동이 서로 다른 입자가 되도록 하고 중력자를 자연스럽게 포함하며 여분 차원을 요구합니다. 다만 실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예측이 드뭅니다. 루프 양자 중력은 시공간 자체를 양자화해 면적과 부피가 이산 스펙트럼을 가지며 블랙홀 엔트로피를 기하학적 마이크로 상태로 설명하지만 표준 모형과의 연결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양자장 이론은 양자역학 특수상대성, 입자는 장의 들뜸이라는 관점을 합쳐 형성되었습니다. 입자는 생기고 사라지며 상호작용은 장의 양자 교환으로 이루어지고 가상 과정은 관측 가능한 보정을 남기며 진공은 역동적입니다. 재규격화는 겉보기에 모순적이던 이 틀을 강력한 예측 도구로 바꾸어 QED를 전례 없는 정확도로 세우고 표준 모형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19개의 자유 매개 변수, 중성미자 질량, 중력 암흑, 부문 같은 미해결은 더 근본적인 이론을 암시합니다. 그 이론이 초대칭 끈 루프 혹은 전혀 다른 무엇이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게이지 대칭은 상호작용을 구조화하고 보존 법칙을 낳으며 힉스 메커니즘은 대칭을 보존한 채 질량을 허용합니다. 어쩌면 앞으로의 이론은 왜 그 대칭인가를 설명할 것입니다. 오늘의 입자물리 언어는 양자장 이론이며 광자에서 글루온, 전자에서 쿼크까지 모든 성공적 기술은 이 틀 안에 있습니다. 70여 년의 성취는 물리학 최고의 업적 가운데 하나로 남지만 양자중력과 더 완전한 자연 이해를 향해 더 먼 지평을 가리킵니다. 장이 근본이고 입자는 그 들뜸이라는 관점은 고전적 힘 물질 구분을 뒤집어 원자에서 우주까지를 하나의 연속으로 엮습니다. 진공은 고요하지 않고 모든 상호작용은 그 밑바탕의 장역학을 살짝 드러냅니다. 2019년 10월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구글 AI 퀀텀은 양자 우월성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커모어 프로세서는 무작위 양자 회로의 출력을 샘플링하는 계산을 200초에 끝냈고 고전적 슈퍼컴퓨터로는 수천 년이 걸릴 작업이었습니다. 결과 자체의 실용성은 제한적이었지만 양자 컴퓨터가 고전 계산을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 문턱이었습니다. 동시에 양자 현상은 호기심을 넘어 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양자 센서는 전례 없는 정밀도를 얻었고 양자 통신망은 대륙을 잇기 시작했으며 양자 재료는 이색적인 성질을 드러났습니다. 기초 연구와 응용이 맞물리면 21세기는 자연을 설명해 주던 양자역학이 기술을 재구성하는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양자 컴퓨팅, 양자 재료, 양자 중력 탐색까지 오늘의 전선을 둘러봅니다. 원자물리에서 출발한 이야기는 정보이론 응집물질 우주론, 존재의 물음으로 뻗어갑니다. 이해는 깊어졌고 수수께끼는 남아 있습니다. 양자 세계는 여전히 우리를 놀라게 하고 도전하게 하며 영감을 줍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1981년 양자 컴퓨터를 제안했습니다. 양자계를 고전 컴퓨터로 모사하는 일은 크기가 커지며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지지만 하나의 양자계는 다른 양자계를 효율적으로 흉내낼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도이치는 양자 튜링 머신으로 개념을 정식화했습니다. 1994년 피터 쇼어는 큰 수의 소인수분해가 양자 알고리즘으로 지수적으로 빨라질 수 있음을 보여 고전 암호의 기반을 흔들었습니다. 그로버의 알고리즘은 탐색에서 제곱근 수준의 가속을, 양자 시뮬레이션은 물질 약물 개발에서의 이점을, 양자 기계학습은 AI의 새로운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시스템을 만드는 일은 무척 어렵습니다. 가장 큰 장애는 탈동조화입니다. 큐비트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위상을 잃고 오류 정정이 작동하려면 연산당 오류율이 임계 이하로 낮아야 합니다. 초전도 회로, 이온 트랩, 광자, 중성 원자, 위상적 시스템 등 다양한 플랫폼이 장단점을 가지고 경쟁적으로 발전했습니다. 2010년대에 초전도 큐비트는 수십 큐비트로 확장되고 문 충실도가 99%를 넘었으며 2019년 구글은 53큐비트로 우월성 시연을 했고 IBM은 클라우드로 양자 자원을 공개했습니다. 이온 트랩은 더 높은 충실도를 보였으나 확장이 더딘 편이었고 중성 원자 배열은 모듈식 확장성을 약속했습니다. 2025년 무렵 수백 큐비트 장치가 등장했고 초기 응용은 시뮬레이션, 최적화, 샘플링에 집중되었습니다. 실질적 이득은 제한적이지만 내결함성 양자 컴퓨터까지 가려면 수백만 물리 큐비트가 필요하다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양자 센서는 양자 위상을 활용해 새로운 정밀도에 도달했습니다. 원자시계는 원자 전이의 주파수를 표준으로 삼아 세슘으로 초를 정의했고 스트론튬 트르비움 기반 광격자 시계는 18 이하의 상대 불확도를 달성해 수 센티미터 높이차에 따른 중력 적색 편의를 감지합니다. 원자 간섭계는 가속도와 회전을 민감하게 재며 항법 측지, 등가원리 검증에 쓰입니다. 다이아몬드의 질소 공공 결함을 이용한 자력계는 분자 단일 스핀의 자기장을 읽어 재료 생물 의학으로 이용되고 산곤에서 작동합니다. 중력파 검출기는 스퀴즈드 광으로 표준 양자 한계를 넘어 양성자 크기보다 작은 변이를 감지해 머나먼 블랙홀과 중성자별의 합체를 관측합니다. 얽힘을 활용한 양자 조명은 시끄러운 환경에서 목표 검출을 돕습니다. 양자 재료는 위상 절연체처럼 벌크는 절연체지만 표면은 위상적으로 보호된 전도 상태를 가져 불순물에도 강인합니다. 위상 초전도체는 자신의 반입자인 마요라나 모드를 가질 가능성이 있어 브레이딩으로 본질적 내결함성 연산을 꿈꾸게 하지만 결정적 신호의 확인은 아직 논쟁적입니다. 양자 스핀 액체는 0K에서도
무질서한 스핀 상태와 장거리 얽힘을 품으며 부분적인 준입자가 나타납니다. 고온 초전도는 여전히 완전한 이해를 거부했고 강한 상관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트위스트로닉스는 2차원 재료를 특정 각도로 겹쳐 마지각에서 초전도와 상관 절연을 만들고 대역 구조를 각도로 조절하는 새로운 무대를 열었습니다. 양자 해석은 여전히 활발히 논의됩니다. 코펜하겐, 다세계, 드브로이봄, 자발 붕괴 등은 같은 예측을 내놓되 존재론이 다릅니다. 측정과 탈동조화의 미묘한 부분에서만 구분 가능성이 보입니다. 비국소성에 더해 맥락성은 관측 결과가 무엇을 함께 측정하느냐에 의존함을 보여줍니다. 코헨-스페커 정리는 측정 맥락과 무관한 선제값을 가정하는 숨은 변수를 배제합니다. 약측정은 중첩을 무너뜨리지 않고 정보를 조금씩 끌어와 사후 선택과 결합해 양자 궤적을 재구성하지만 그 물리적 의미는 해석에 남습니다. 큐비즘 QBISM에는 양자 상태를 관찰자의 믿음으로 보아 붕괴 문제를 정보 갱신으로 돌리고 관계적 해석은 상태를 사물의 성질이 아니라 개들 사이의 상관으로 봅니다. 양자와 일반 상대성을 잇는 일은 여전히 가장 큰 도전입니다. 끈이론은 점입자 대신 끈을 도입해 중력자를 자연스럽게 얻고 여분 차원을 요구하며 서로 다른 이론을 이중성으로 엮어 M 이론으로 통합하지만 막대한 진공 경과는 예측 가능성을 압박합니다. 루프 양자 중력은 배경 독립적으로 기하를 양자화하고 블랙홀 엔트로피를 설명하지만 물질과의 연결과 고전 한계의 회복이 과제입니다. 홀로그래피는 부피의 물리를 경계 이론이 완전히 담아낸다고 하며 ADS-CFT 대응은 중력을 양자장 이론과 직접 연결합니다. 블랙홀 정보 역설은 단열처럼 보이는 호킹 복사가 유니터리성과 어떻게 양립하는지 묻고 최근의 전개는 정보가 미묘한 상관으로 보존된다는 방향을 시사합니다. 우주론으로 확장된 양자역학은 관측자 없는 닫힌 우주의 측정과 시간 개념을 새롭게 묻습니다. 생명 속의 양자 효과는 논쟁을 거쳐 점차 정리되고 있습니다. 광합성의 집광 복합체에서는 수백 펨토초의 위상 일치가 에너지 전달 효율을 높이고 철새의 자기 나침반은 크립토크롬의 라디칼상, 스피니 지구자기에 민감한 양자 과정을 이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효소 촉매에서는 양자 터널링이 반응 속도에 기여하고 후각에서 분자의 진동을 감지한다는 가설은 산기한 실험 결과 속에서 논의 중입니다. 따뜻하고 소란스러운 환경에서 양자 과정을 보호하는 단백질 구조와 메커니즘을 찾는 일은 물리, 화학, 생물의 경계를 잇습니다. 21세기 초 양자 기술은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점차 커지고 정교해지며 센서는 새로운 정밀도를 열고 통신은 네트워크로 확장됩니다. 양자역학은 미시 세계의 설명에서 새로운 기술의 토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초의 물음은 남아 있습니다. 측정 문제의 철학적 무게, 실험적 지침이 부족한 양자 중력, 해석의 분분함, 표준 모형을 넘어서는 암흑 부문, 더 깊은 이해가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험 능력은 계속 향상되고 중력파 검출, 더 높은 에너지의 충돌기, 복잡한 다체계를 다루는 양자 시뮬레이터가 자연을 더 깊이 비춥니다. 이론과 실험의 상호작용이 진보를 이끌고 새로운 관측은 기존 이해를 시험합니다. 정보이론과 응집물질, 홀로그래피와 양자 중력, 양자 생물과 AI가 서로 얽히며 양자 개념의 영향은 출발점보다 훨씬 넓어졌습니다. 대중
이해는 기술 진보를 따라가기 어려울 때가 많아 중첩 얽힘 불확정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노력이 중요해졌습니다. 암호를 바꿀지도 모를 컴퓨팅과 안전한 통신망을 앞두고 사회 전반에 양자 소양이 요구됩니다. 다가올 수십 년, 내결함성 컴퓨터, 초기 우주의 중력파, 산곤 초전도, 생명 속 양자, 통합된 중력 이론, 양자 최전선은 넓고 대부분 미지의 영역입니다. 한 세기에 걸친 여정에서 양자역학은 자연의 깊은 구조를 드러났습니다. 작은 세계는 고전적 직관을 거슬렀고 입자는 파동을, 파동은 입자를 닮았습니다. 측정은 개를 본질적으로 바꾸며 멀리 떨어진 입자들은 비국소적 상관을 보였습니다. 동시에 알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근사가 아니라 자연의 근본적 성질입니다. 양자 형식은 원자 스펙트럼, 화학 결합, 핵 구조, 입자 물리, 응집 물질을 정확히 예측했고 레이저 트랜지스터 MRI 같은 응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수학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여전히 논쟁이지만 예측과 검증은 탁월합니다. 어쩌면 배워야 할 태도는 겸허함일지 모릅니다. 작은 척도의 자연은 일상의 경험이 기대하게 만드는 세계와 다릅니다. 낯선 수학, 파동함수, 연산자, 힐베르트 공간, 이 고전적 개념보다 현실을 더 잘 포착합니다. 과학은 이론과 실험의 상호작용으로 나아가며 제안은 검증을 부르고 이상 징후는 혁신을 이끕니다. 개인의 통찰은 공동의 이해로 쌓이고 제도는 지식을 보존 전수하며 국제협력은 자원과 생각을 나눕니다. 양자 세계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낯설고 풍부했습니다. 한때 역설이던 중첩과 얽힘은 자원이 되었고 한계처럼 보이던 불확정성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양자 현상은 원자를 넘어 설계된 시스템으로 확장되었고 양자와 고전의 경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측정과 탈동 조화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그 경계를 이해할 때 우리는 시스템을 원하는 쪽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보이지만 당시의 과학자들은 진정한 불확실 속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미해결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양자중력, 암흑부문, 측정과 의식, 초기 우주의 상태. 이 질문들은 현재의 이론이 완결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혹은 어쩌면 양자역학이 최종일지도 모릅니다. 자연이 본질적으로 확률적, 맥락적, 비국소적일지도 모릅니다. 물리학은 우리의 직관이 아니라 자연의 조건을 받아들이며 배웁니다. 측정 사이의 고요한 틈에서 양자계는 중첩으로 존재합니다. 가능성은 현실화와 소멸 사이에 머무르고 관측이 그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은 반복되고 불확정에서 확정으로의 전환이 이어집니다. 그것이 양자 세계입니다. 관측될 때까지는 파동인 입자, 닫히기 전까지 열려있는 미래. 그리고 그 열린 가능성 속에서 자연은 가장 깊은 신비, 혼란이 아니라 양자 존재의 환원 불가능한 성격을 지닙니다. 계산은 정밀하지만 이해는 늘 겸손합니다. 천천히 설명된 양자 세계는 모순이 아니라 초대였습니다. 직관이 아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초대. 그 초대를 받아들일 때 물리는 상상을 넘어 이상하고 아름다운 우주의 실제 구조를 살짝 엿봅니다.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오늘 밤도 고요하게 꿈꾸시길. 좋은 밤 되세요. 잔잔한 밤 공기가 창문을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온 여정은
보이지 않는 장과 입자들이 엮어 만드는 세계의 결을 천천히 어루만지는 길이었죠. 눈을 감으면 멀리서부터 아주 미세한 파동이 밀려왔다가 사라지는 듯한 감각이 스며듭니다. 그 파동 사이사이에 가능성과 현실이 번갈아 빛나며 우리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호흡을 천천히 고르세요. 들이마실 때 4박자, 멈추고 2박자, 내쉴 때 6박자. 어깨에 힘을 빼고 몸이 침대에 더 깊이 가라앉도록 맡겨보세요. 오늘 머릿속을 스치던 복잡한 생각들은 관측되지 않은 채 고요 속으로 흩어지고 남은 것은 포근한 온기뿐입니다. 불확실성은 두려움이 아니라 쉼의 공간이 되고 얽힘은 불안이 아니라 연결의 감각으로 바뀝니다. 어둠은 차갑지 않습니다. 우주의 진공이 비어있지 않듯 이 밤도 보이지 않는 다정함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눈꺼풀이 묵직해지고 호흡은 더 길고 부드러워집니다. 이제는 설명도, 이해도, 계산도 놓아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 머물고 나머지는 꿈이 이어갈 거예요. 당신의 밤이 안전하고 깊이 편안하길 바랍니다. 잘 자요. 평온하게, 아주 천천히.